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9화 SD 전국전 입문 전편 일본 전국시대와 시대극 편에 이어서 그 후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냥 SD 건담 전국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초반에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무사 건담이 이제 비비전사 17번 무사 건담이 발매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뭔가 시리즈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를 탔고, 그거에 발맞춰서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전이 나중에 가면 좀 설정이 좀 정리가 되는데, 초반 3부작은 좀 급한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설정도 좀 중구난방이고 그래요. 또 나중에 외전부터는 좀 설정이 탄탄한 이유가 나중에 인터뷰 같은 데서도 나왔는데 이때 너무 급하게 해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튼 그 뒤로 나왔던 비비전사 23번 무사 제타 건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코미골드 SD 건담 그 비비전사를 사면 들어있는 그 설명서 코미골드를 통해서 SD 건담 전국전이라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은 당연히 일본의 전국 시대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동용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대충 그 당시 아이들, 일본의 아이들이겠죠. 일본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 그냥 이제 무사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전국전, 사무라이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걸 잘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저 어릴 때 여러분들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저 어릴 때 예를 들면 뭐 배를 한 대 산다 그래도 이왕이면 거북선을 산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이 나오면 일단 모르긴 몰라도 내가 좀 풀게요. 모르긴 몰라도 멋있는 거잖아요. 거북선은 멋있는 거고 좋은 거고 강한 거고 최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차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 분들은 이 SD 건담, SD 건담이 아니라 일본의 전국시대 사무라이에 대한 이미지가 애매합니다. 없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그래 사무라이 칼 쓰는 애들, 그다음 뭐 닌자 뭐 이런 거 뭔지는 알아요. 한국에서 지금 닌자 하면 이미지가 이제 가장 현재 확실한 닌자 이미지는 나루토겠죠. 저기 있는 마리님 나루토 엄청 좋아하시는데, 나루토 같은 게라고 표현해줘서 나루토와 같은 닌자 만화 같은 게 유명할 거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사무라이 만화라고 해봐야 한국에서는 그나마 이제 바람의 검심, 루노우니 켄신 같은 게 좀 유행했고, 최근에 이제 저는 아직 안 봐서 작품을 모릅니다만 그거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대략적인 이미지, 그냥 이제 일본도 쓰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애들 정도의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 즐길 거면 알고 즐기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요 강의를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단은 좀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이제 담긴 했어요. 사실은 저게 이제 시대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중기까지, 그러니까 삼국 시대 후반부터 조선 시대 중기까지를 한 번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붕붕 껴가면서 핵심만 얘기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리셨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9화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한번 기억해보고, 무한의 주인 같은 작품도 있죠. 그런 작품들. 저는 솔직히 사무라이 이미지는 처음에 그 검객 야이바로 했어요. 그 코난 그린 작가의 이제 데뷔작 있죠. 야이바로 훨씬 이미지를 잡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건 개그물의 좀 초능력물 같은 거였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가보도록 하죠. 먼저 9화의 내용, 그러니까 지난주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만 남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전국시대와 무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꾸준히 얘기했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냥 한 번 더 보십시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오늘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만 기억하자. 친절하다. 요것만 기억해보자. 요것만 기억해보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보자. 네, 요 내용으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본의
이 정치 체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전국전에 들어가서 전국전 세계의 이 계급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제 정부죠. 왕이 이제 회의하는 회의체 같은 이제 정부를 말하는 건데 조정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구조였어요. 특히 이제 고려 시대만 해도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요때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려 시대의 이제 무신 정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덴노가 천황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일본의 덴노는 이제 밑에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덴노가 끝이 사실상 왕인데 왕급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천황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죠. 어쨌든 덴노입니다. 덴노가 있고 여기 이제 제가 귀족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상 왕족이죠. 네. 다 자기 친척들 혹은 그런 애들이 이제 귀족이 돼서 걔네를 공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왕이 대대손손 내려오다 보면 이게 우리도 왜 몇 대 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반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계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걔네 이제 더 이상 왕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원래 그 중국에서 정한 율법이나 중국에서의 걸 보면 대충 왕족으로 인정받는 게 8대 손 이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대 이상 넘어가면 남인 거예요. 근데 걔네가 아예 또 왕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귀족인 거지. 그러니까 그 왕족으로서 받아온 건 있으니까 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용칭은 공가라고 그러고 귀족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덴노가 귀족들 중에서 벼슬을 줘가지고 벼슬을 줘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이제 이 귀족 애들이 이제 왕을 지 맘대로 갖고 놀기 시작했던 헤이안 시대 후기에 드디어 이제 그 밑에 원래는 이제 귀족 공가 애들이 이제 또 자기네들이 말하면 왕이 얘들을 뽑았는데 얘네도 일하고 자기 보호하고 이러려면 호위무사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니까 이제 사무라이들을 뽑았어요. 사무라이들 뽑았는데 걔네들끼리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는 잘 뭉치는데 우리끼리 딱 뭉쳐서 하는데 탁 치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해서 나왔던 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죠. 그때 막부의 최고 수장을 우리가 이제 아이고 여기 안 보이니 최고 수장을 요 이제 쇼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장군이죠. 우리말로 한자로 하면 장군인데 그리고 벼슬은 덴노한테서 정의 대장군 즉 이민족을 토벌하는 대장군이라는 이제 직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대장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총대장, 너 짱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막부를 꾸리고 운영을 하고 이 막부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제 다이묘라고 해서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영주급이에요. 영주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밑에 무사들이 있었다. 물론 쇼군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무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본을 가지고 이제 봉건제가 아닌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봉건제랑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뭐냐면 원래 봉건제는 황제 직할령이 있긴 하지만 황제는 전체를 다스리는 거고 왕은 자치권을 갖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거고 하지만 한나라고 뭐 이런 구조인데 이게 일본은 조금 달라서 쇼군이 이제 그 자기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역이 있으면 자기 지역의 다이묘이기도 해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이묘 중에 짱인 거지. 그 다이묘 중에 대장인 거지. 황제나 덴노처럼 다이묘 그러니까 자기 할령이 있어도 그 지역에 대한 통치는 하지 않는 형태가 아니에요.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일본이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조정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조정은 그냥 이제 뒷방 신세로 밀어버리고 이제 막부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 시대로 가면서 이제 다이묘들이 쇼군까지 뒷방 신세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다. 요게 이제 전국 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런 표를 만들어 봤어요. 조선과 비교해 드립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디테일한 건 차이가 있고 조선도 왕조 그러니까 이게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따라 이게 시스템이 달라요.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만 정리해 드립니다. 일본은 왼쪽에 있죠. 아까 말한 조정이 있는데 조정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정은 여전히 있고 벼슬을 받고 귀족들도 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해요. 참고로 이게 나중에 이게 관심 있으면 에도 시대 가면 이게 나중에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돼서 또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여기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추신구라 같은 이야기 찾아보시면 이게 나중에 귀족들이 어떻게 무사들을 등쳐먹었고 다이묘들이 어떻게 해서 점차 영주에서 관료로 격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딱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쇼군은 정의대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있는데 조정이 원래는 중앙정부여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죠. 실제 중앙정부는 막부의 쇼군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이묘기도 해요. 해당 지방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를 예를 듭시다.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가 있죠. 현재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 있고 이제 뭐 국회에 국무총리가 있고 이제 법정에는 이제 그 대법원장이 계시고 이렇게 상권 분립이니까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중앙에 계시는데 청와대가 서울을 다스리진 않죠. 서울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땅이야. 보완을 할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서울에 있다고 서울을 다스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쇼군은 서울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겸 서울시장 겸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도 막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도쿄죠. 도쿄 도지사 겸 대총리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쇼군이 직접 데리고 있는 무사들도 있는 거예요. 에도 막부가 이제 에도 막부 때까지 가면 가신이란 형태로 정리가 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다 다이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던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이게 조선이나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 조선 같은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있죠. 일단 왕이 짱입니다. 왕이고 왕족들이 있는데 조선은 철저하게 왕족이 정치에 참가하는 걸 막았습니다. 중국만 해도 그래도 왕족들이 좀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참가한 경우가 그럼 아예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정치의 일면에 나오는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안 돼요. 정말 세조처럼 쿠데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은 이게 고려시대 때 왕족들이나 왕의 친척들 혹은 왕비의 외가측들이 많이 왕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반감이 많은 이 사대부들이 왕만 있으면 되지 안 된다. 이게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자가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나중에 광해군 같은 경우는 광해 뭐 이래서 요새 이제 많이 이제 광해군도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임진왜란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때 보면 이제 광해군이 이제 선조를 대신해서 이렇게 막 부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세자는 왕자니까 좀 이렇게 권력이 있고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임진왜란은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왕을 빼고 얘를 시킨 것 뿐이지 세자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세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띄워주는 거죠. 왜 띄워주냐? 다음 왕이니까. 다음 왕인데 찍히면 어떡해. 야, 네가 세자랍시고 어떻게 뭐 되겠니? 이랬다 하는 다음 왕 되면 그때 뭐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꼭 90두살한 건 아닌데 오랜만에 집에 가서 일기를 폈던데 적혀있네요. 뭐 이런 거잖아요. 무섭지. 그러니까 세자를 띄워주는 거지. 세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한 발언을 못해요. 왜냐? 모든 발언은 왕에 귀속되어 있고 왕의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조선은 왕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무슨 뭐 왕권 대 신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조선은 왕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네, 고려시대보다도 왕권이 강한 나라예요. 고려는 봉건제가 막 끝나고 봉건제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든 중앙정부 형태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혼돈이 많았던 왕조였는데 조선은 철저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왕이 벼슬을 내리죠. 그래서 조정을 꾸립니다. 문신을 뽑고 무신을 뽑아요. 얘네는 관료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신과 관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야기도 삼국지 얘기하면 조조가 하우돈을 뽑아요. 나중에 되면 관료화가 되는데 처음에 하우돈 같은 장수를 데리고 하우돈, 하우연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있어요. 초반에.
이 사람들은 가신이에요. 가신. 여기서 가는 집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뽑은 거예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용병 뽑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보단 친한 관계긴 했지만 말하자면 어딘가 관공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이 됐어요. 서울시장이 돼서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자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을 임명했다고 해도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긴 하겠죠. 내 편일 테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뭐 가상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런 가상의 주체가 뽑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주고 싶다고 돈을 더 줄 수 없어. 뽑아는 줄 수 있지. 뽑는 것까지는 내 권한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막 내가 난 쟤 이뻐 막 보너스 주고 쟤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는 안 됩니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관료라는 겁니다. 근데 가시는 뭐냐? 그냥 내가 뽑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지난번 버섯모드님도 여쭤보시고 다이아님도 지금 편집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보통 유튜버들이 편집자 구합니다 해서 편집자를 뽑잖아요. 그게 이제 개 중에는 회사 형태로 된 것도 있대요. 규모가 큰 데들은 그런데 이제 회사니까 직원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개인으로 뽑아서 돈을 줘. 그럼 그거는 말하자면 가신과 같은 형태인 겁니다. 이게 이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가신만 있는 거예요. 쭉 가신만 있어왔어요. 나중에 에도 막부가 이걸 관료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싫어하는 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엄청 노력을 했고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엄청 노력을 해서 에도 시대도 초반엔 거의 실패하고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초반에 몇 번의 부침을 겪으면서 점점 관료화가 자리를 잡지. 그리고 그것도 끝내 자리를 못 잡아서 사실 메이지 유신이 벌어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얘기가 조금 샜는데 메이지 유신을 무슨 뭐 이게 사츠마번 같은 데서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고 들고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면 지방이 완전히 관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세력이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불만이 있으면 시위는 할 수 있죠. 뭐 쿠데타도 일어난 적은 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면 도지사가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독립해가지고 이 나라를 치겠어가 안 되죠. 왜? 군사권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관료로서 뽑힌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권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그런 걸 좀 보장해주자 그래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게 이제 생겼지만 그것도 완전한 자치는 아니죠.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입김을 덜 받는다? 뭐 이 정도의 컨셉인 거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엎으려면 아예 다른 나라를 세우든가 이 나라의 그러니까 내가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갖고 뭘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관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게 아닌 거죠. 다 자기 지역에 말하자면 자기 지역 유지들끼리 웅성웅성하는 구조가 열심히 에도막부가 진짜 고생했습니다. 언제 한번 뭐 이 방송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에도막부가 정말 저거를 관료화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해요. 정말 무지하게 해요. 막 이렇게 이게 막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도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거의 실패하고 메이지 유신 가서도 솔직히 실패해요. 메이지 유신에서는 왜 실패하느냐? 지들이 지방 출신이거든. 주력이 지방 출신이고 지방 출신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먹었기 때문에 지방을 완전히 못 누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이렇게 가면서 제국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국주의나 민족주의 자기네 일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한 나라로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방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여전히 예전 봉건제적 사회가 완전히 귀결되지 않고 계속 연명되어 온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얘기가 좀 샜는데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영의정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관료인 거예요. 무신도 관료고 문신도 관료예요. 그러니까 왕의 친위대가 있지만 왕의 친위대가 무슨 왕이 저 녀석 끌어내서 죽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왕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 얘네는 다 관료니까. 왕이 분명히 뽑고 왕이 벼슬을 주긴 했지만 얘네는 왕의 신하가 아닌 거죠. 그거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게 그거 아닌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심지어 이 중앙정부 체계, 조정 체제를 지방까지 퍼뜨리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왕조입니다. 엄청난 왕조예요. 그래서 뭘 해내느냐? 지방 수령을 보내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아는 사또입니다. 사또. 사또는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원래는 군 통제권도 갖고 있었는데 군 통제권의 경우에는 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제한된 권리였고 나중에 통제사 같은 식으로 군축이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아는 통제사나 이런 형태로 꼭 통제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군이 재정비될 때 이제 그런 권한이 이제 좀 재정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과 지방 군정을 나누어서 중앙 정부에서 파견을 보내죠. 그 여러분 잘 아는 춘향전 이미지로 보세요. 변사또가 그 동네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변사또도 밖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뽑혀가지고 야 너 뽑혔는데 너 저기 남원 땅 네가 통치해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암행어사 출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지방관리면 만약에 이런 다이묘 같은 형태의 지방관리면 이런 암행어사를 보냈다?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취도세를 모르게 끝나는 거죠.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암행어사가 얘가 잘못됐다고 꼰지르면 말하자면 이제 찌르면 발각을 해내면 벼슬이 날아가죠. 자기의 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이묘는 잘못했다고 얘가 찔러봐요. 뭐야? 반란하면 되지. 알았어. 나 네 편 안 할게. 너 한번 붙어봐. 이게 가능한 거죠. 왜? 여기는 자치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조정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되죠. 그 경복궁에 있는 이제 대정전에서 이제 왕이 이제 탁 앉아 계시고 신하가 이제 왼쪽 오른쪽 좌의정 우의정 쫙 서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게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결정을 하고 지방의 일을 지방에서 처리는 하지만 지방에서도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걸 다 보고를 올려야 돼. 다. 조선 왕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 보면요. 진짜 다 봐요. 진짜 저는 어릴 때는 야 우리 왜 어릴 때 그러자. 왕 되면 진짜 좋겠다. 아니에요. 왕도 왕 나름이지. 전 정말 조선시대 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왕 보면요.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살인 사건의 모든 조서를 다 보십니다. 왜? 살인은 그러니까 사형은 왕의 권한이거든요. 지방 수령이 사형은 못 시켜요. 물론 매질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사형 못 시켜요. 사형은 왕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조그만 그런 사고만 나도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그걸 다 봅니다. 정말 그래요. 엄청난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선왕조가 600년을 왔고 그 다음에 일제 통치기가 40몇 년을 왔고 그 뒤로도 지금 뭐 이게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6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700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고려 정부 때부터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 집권이 아닌 형태의 국가를 몰라요. 안 돼요. 그렇죠.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일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쇼군이 일 다 보고 덴노는 보여주지도 않아. 뭐 보여줄 건 뭐 이렇게 몇 개 보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나와요. 일본 기록에 보면 쇼군이 보고 안 했는데 귀족 애가 찔른 거야.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보고 안 해. 솔직히 소문이 다 돌지 모르겠냐고. 알아. 그럼 덴도가 불러 쇼군한테. 그럼 이제 일단 쇼군이 부하긴 부하잖아요. 설정은. 그럼 가서 예 부르셨습니까? 이런 거 해. 그럼 덴도가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 이렇게 슬쩍 물어봐요. 그럼 또 쇼군이 그건 또 이제 또 제가 잘 처리했고 덴노의 그 왕의 신기를 거스를까봐 알아서 컷했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뭐 정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부터는 보고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그러는 거지. 야 누가 찔렀냐? 야 누가 찔렀어?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됐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걸 이제 전제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사회가 똑같이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봉건제와 이제 지방자치가 막 벌어져서 이게 중앙집권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애매하게 그 단계를 확 넘어가지 않고 그게 뭔가 이렇게 길게 연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발전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어쨌든 좀 체계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대로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나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렵죠? 네,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요거 국사 시간에 사실 안 졸았으면 다 가르친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제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굳이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시대에서 더 깊게 알고 싶다. 뭐 책을 찾아보시거나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나무위키 같은 그런 뭐 위키도 나쁘지 않아요. 뭐 가볍게 읽는 거는 읽어보셔도 추천합니다만 뭐 이렇게 가볍게 영상으로 보고 싶으시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98부, 99부, 102부부터 110부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일본 전국시대의 통일전쟁이라는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명환 교수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뭐 여튼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10화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좀 역사적인 얘기, 진짜 사실은 이러이러했다라는 얘기를 좀 전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바로 이제 SD 건담 들어가냐? SD 건담 전국전 들어가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모티브로 따온 거냐? 라고 하기에는 아니죠. 예, 중간에 하나의 필터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시대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시대극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사극이라고 해서 사극. 대하사극, 용의 눈물, 정통사극, 정도전,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대극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극 혹은 역사소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 픽션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구별하셔야 돼요. 논픽션의 소재를 가져왔지만 이건 픽션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사람들이 역사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진짜 막 역사 덕후, 역사 이제 매니아 분들도 계시지만 국사책이나 이렇게 뭐 이런 조선왕조실록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역사를 보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대중적으로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순신 장군은 이럴 거야. 뭐 선조는 이럴 거야. 아까 광해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광해군도 최근에 이미지가 좋아진 이유는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이제 총명했던 광해에 대한 것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징비록 그나마 최근에 징비록 같은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좋게 묘사가 됐었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극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유동근 아니면 최수종이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멋진 사람. 여보라! 개 없느냐! 이 이미지이실 겁니다. 그렇죠. 다 유동근 아니면 최수종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김영철 아저씨가 누가 그런 소리를 내었나?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머리에 마구니가 들었구만. 뭐 이런 거죠. 조선왕조실록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이들 이미지를 잡으실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멀리 갈 거 없어요. 삼국지 연의. 삼국지라고 할 때 저희가 정말 물론 이제 국내에는 이제 정사삼국지 베이스의 소설도 많이 나와 있고 합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기를 읽거나 이러면서 하시지 않죠. 네, 그러지 않고 정말 그런 드라마라든가 혹은 뭐 좀 더 좋아하시면 이제 역사 소설들 읽으시면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머리가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 궁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 역사와 좀 달리 주인공으로 점 찍어지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지죠. 대표적으로 그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 역을 하신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김남길 씨. 김남길 씨. 좋잖아요. 룩스가 잘생겼잖아요. 김남길. 그 아저씨가 비담 역을 맡으면서 비담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물론 원래 비담에 대한 기록은 그냥 비담의 난, 그러니까 선덕여왕 재임 중에
그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비담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했다. 요거 한 두세 줄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소설을 만든 건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대장금 있죠. 대장금은 정말 조선왕조실록에 한 줄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이름 모르는 누가 있는데 의녀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그 요리 나궁도 하다가 뭐도 하다가 의녀가 된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읽고 와 요거 스토리가 괜찮은데 스토리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쫙 길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진짜 소설가분들 존경합니다. 대단하죠. 이만한 거 가지고 이만큼 만드는 거죠. 선덕여왕 재밌었어요. 선덕여왕 또 이제 고현정 씨가 미신을 맡으면서 이제 이게 꽤 한국 드라마 중에서 꽤 괜찮은 이렇게 그 강한 여성 악역을 연기해내기도 했었죠. 어쨌든 우린 이렇게 사극이나 역사소설을 통해서 실제 역사의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그랬을 거다. 유비는 이랬을 거야. 조조는 이랬을 거야. 뭐 이순신은 이랬을 거야. 김유신도 있죠. 김유신은 이랬을 거야. 강감찬은 이랬을 거야. 뭐 세조는 이렇고 세종은 이렇고 뭐 관상 같은 거 보면 뭐 이정재가 나와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목소리 톤이 안 나오네. 이정재 씨 목소리 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안 돼요. 저 톤이 너무 높아서 안 돼요. 어쨌든 그러면 세조는 굉장히 교활하고 사납고 썩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나운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극을 시대를 보여주는 극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역사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제 대하 드라마, 저기서 하는 강이죠. 네, 황하할 때 강일 때 큰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하 사극 이런 표현들 쓰죠. 참고로 대하 드라마는 이제 일본의 NHK,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죠. KBS 같은 NHK에서 만드는 이제 정통 사극에서 이제 대하 드라마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극은 좀 이제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큰데 최근엔 정도전 이후로는 좀 인물에 집중합니다만 그리고 요새는 사극을 안 만들죠. 요새 좀 볼만한 사극이 하나 딱 굵직하게 저 정도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굵직한 거라 참 좋아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하 드라마는 특징이 좀 인물 중심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제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이란 걸로 해서 이미지를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일본의 시대극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 소설이 있죠. 네, 일단 소설이 제일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냥 장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일본에서는 이 영화나 드라마가 이 역사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꼭 정치 얘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굵직한 드라마들 좋아하거든요.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는 그 군사 사마이 중국 드라마죠. 요새 그래 자꾸 중국 사극도 조금씩 땡기는데 편수가 너무 길어. 사마이 100편이야. 와, 보는데 질려 죽는 줄 알았네. 근데 후반부는 좀 억지로 봤는데 초반부에 저 군사 사마이 진짜 추천합니다. 사마이 역 하신 그 사람이 좀 근데 쓰레기예요. 그 배우가 좀 나중에 불륜도 하고 뭐도 하고 좀 쓰레기인데 연기는 잘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러면 조재현 씨도 좀 걸렸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극 주인공들이 좀 이렇게 쓰레기지. 좀 슬프긴 한데 그건 그거로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신삼국지에서 유비역 하셨던 분이 거기서 조조 역을 하는데 연기가 조조예요. 그냥 조조다 이러면서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 조조 클립을 보고 뒤늦게 본 드라마인데 하여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은 특히 이게 역사소설이 한창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이 역사소설이 인기가 있던 시기가 있었어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역사소설들이 많았고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그러니까 1960년, 58년 후반부터 60년대에 일본의 이 역사소설 붐이 있었어요. 몇몇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썼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무라이 이미지는 대부분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밌는 게
전국시대 때는 사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없어요. 싸우고 지금 막 죽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평화로운 에도 시대가 된 다음에 그 얘기들이 이제 가부키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지 연의는 명나라 때 성립이 되죠. 네, 명나라 때 성립되는 이야기,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성립되는 이야기지. 이게 막상 삼국지 있던 시기 그 뒤에 이제 그 5호 16국 시대 때는 그냥 이야기만 돌고 뭐 이렇게 집대성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 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 이거 되는 게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유튜브도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도 시대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이 제국 시대로 나가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막 무사도 이런 막 정신력으로 막 집어넣다가 그게 이제 뻥 터지고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사실 이게 슬픈 얘기지만 이제 한국 전쟁의 물자를 대면서 일본이 부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부터 다시 이제 경제가 올라오면서 과연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봐야 한다 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런 역사 소설들이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70년대 초까지도 많이 나와요. 그 시기에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소설들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한 80년대까지 꾸준히 제작되게 되죠. 일본은 사극의 인기가 이제 90년대까지 높았다고 보고 2000년 들어서부터는 일본도 사극이 시청률이 좀 안 나옵니다만 최근에 이제 료마가 간다랑 그 사나다마루 요 두 개는 좀 괜찮았었습니다. 구로다 간베이가 생각보다 시청률이 나오다가 떨어졌어요. 뭐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D 전국전도 실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쓴 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의 모티브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4차 창작쯤 돼요. 왜냐면 역사, 시대극, 건담 이렇게 떼서 또 만들어진 거예요. SD에서 또 만들면 한 4차, 5차 창작물쯤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섭외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지를 가져와서 만들었지만 정말 이미지의 본질이라든가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정말 이미지만 싹싹 뽑아가지고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 시대극 작품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SD 전국전과 직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사실상 정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몇 개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 진짜 이런 방송이 없어요. 이런 방송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거 정말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와,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 진짜 고생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조사의 한계도 있고 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내용 드리는 거고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옛날 작품들입니다만 국내에도 정발돼 있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좀 옛날 거라 조금 덜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저런 거구나. 저 이미지가 저기서 나온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작품들 소개합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살펴본 총 4개 작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작품 일단 이건 너무 유명하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시바 료타로의 나라 훔친 이야기, 그 다음에 올빼미의 성,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라는 나라 훔친 이야기는 시바 료타로가 아닌가? 맞나? 몰라요. 일단 뒤에서 한번 봅시다. 요거 4작품 준비했습니다. 요 4작품 SD 건담 전국전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모티브들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제 이 정도까지 준비하는 방송은 이게 자화자찬 아니라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학구적으로 SD 건담을 제가 솔직히 맘먹으면 건담도 이렇게까지 학구적으로 마징가 건담 이런 거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굳이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좀 자세를 고쳐 잡고 자, 그럼 첫 번째 작품 7인의 사무라이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 시즈닌노 사무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자 요거를 그냥 요거 한자인데 요거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뜻은 뭐냐면 원래 그냥 이렇게 호위무사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건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무사란 의미로 가죠. 자, 일본의 유명한 감독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헐리우드까지 싹 쓸었던 정말
지금 우리의 봉준호 감독 같은 지금 봉준호 감독보다 훨씬 옛날인 원로시죠. 원로신 이제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고 1954년작. 이야 여기 54년에 태어나신 분. 저 8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29년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29년 전. 1954년 작입니다. 아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예요. 이게 5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때가 이제 일본이 막 이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랑 서양 등의 그 일본 판타지라는 형태의 이미지들을 열심히 송신하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중요하죠. 1954년작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자, 내용은요, 간략히 정리하면 이 시기에 이제 패전무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을 했다, 져서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럼 얘네는 소속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산적이 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을 저기서 노부시라고 하는데 여기 무사는 우리가 아는 그 무사고, 여기 노라는 거 우리가 야전 뭐 이런 거 할 때에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판에 있는 무사다라는 뜻인데 그 한마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떠돌이 무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떠돌이 무사라는 뜻으로 해서 떠돌이 무사라는 뜻보다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들판에 있는 무사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부시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노부시라는 이름은 전국전 후반부 가면 노부시 캐릭터들 나와요. 그 데스아미 베이스로 만들어진 노부시들 나옵니다. 어쨌든 노부시들과 낭인, 로닌이라고 있습니다. 로닌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조금 달라요. 아까 저 패전무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사무라이로서의 그런 자긍심이고 뭐고 없고 이제 그냥 약탈이나 하면서 사는 애들이고 로닌은 일단 실직은 했어. 우리나라 번이 망해서 그러니까 주인 아까 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밑에 애들은 다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낭인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검심이라고 나온 우리나라 그 만화 있죠. 그 작품의 원래 제목이 루노우니 켄신인데 그 루노운이라고 하는 것이 로닌, 낭인이란 뜻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켄신, 그러니까 낭인 검심이라는 게 원래 맞는 말인데 아마 그걸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마 번역을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바람의 검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 좀 창자이긴 한데 잘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낭인 사무라이들 간의 대결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웃기냐면 둘 다 역사상에서 패자들이에요. 승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졌는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애랑 아직은 자긍심이 남은 애들끼리의 대결하는 소재를 통해서 무사도란 뭔가를 보여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어떤 사무라이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런 부시도, 무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상을 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스토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이런 그 패전무사 산적들 노부시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했나봐요. 몇 번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야 우리도 사무라이 호위무사를 고용해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을 단위에서 고용하는데 어딜 왔겠어요. 그러니 낭인들 중에서 고용을 해서 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고용이 돼서 옵니다. 용병이죠. 고용이 돼서 와서 노부시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돈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사무라이로서 여기를 지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상 목숨을 걸고 싸운다.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보기 어려운, 특히 서양에서는 보기 어려운, 서양에서의 용병은 정말 계약관계고 기사도라는 것도 굉장히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이랑 어떤 뭐 자신의 직업, 계급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인상이 없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큰 인상을 줬냐 하면 나중에 그 황야의 7인이라는 형태로 황야의 7인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서부극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그거에 다시 리메이크한 작품에 이병헌 씨가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작품의 원조의 원조가 이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황야의 7인으로 리메이크가 됐었죠. 이 작품은 우리 강연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SD 전국전을 있게 한 메인 모티브입니다. 무사가 왜 7명이어야 하느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진의 사무라이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요 편에 이제 모티브가 되죠. 요렇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 7인의 사무라이의 이제 당시 포스터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이마이시 스스모 화백께서 비비전사 17번 무사건담 코미걸드에 그렸던, 지금 이제 왜 6명이면 무사건담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밑에 무사건담과 그와 함께 7인의 무사를 구성하고 있는 6명의 무사를 그린 여기서부터 쟤네들 내놔라! 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S정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7인의 무사라는 모티브는 SD전국전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훗날 열전이라든가 뭐 천성에서도 천성 7인 중이죠. 7인의 천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7명의 무사라는 것은 SD전국전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가 이제 7인의 사무라이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 훔친 이야기라는 작품이에요. 소설이고요. 쿠니토리 모노가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훔친 거죠. 나라 훔친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시바료타로 맞네요. 일본의 그 유명한 시바료타로라고 써있는 소설은 다 보셔도 됩니다. 저 사람이 쓴 내용이나 저 사람의 주장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와 별개로 소설 참 잘 씁니다. 이 사람 재밌어요. 역사소설 굉장히 재밌게 쓰고 기존의 역사상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살짝 비꼬아서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는 소설가입니다. 유명하시죠? 이 사람 작품도 워낙 유명해서 국내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분이 쓰신 작품 중에 나라 훔친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연재했던 작품입니다. 이 당시 소설들은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하는 형식으로 기고가 되죠. 그랬던 작품인데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연재돼서 이후 단행본화까지 됐고 정말 크게 히트했던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그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을 그리는 작품이에요.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을 그린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혼노지의 변이라고 저 아케치 미치히데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잘 알고 싶으시면 토전사 보십시오. 토전사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아케치 미치히데라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가 있는데 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요. 그게 이제 혼노지라는 곳이고 그걸 혼노지의 변, 혼노지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혼노지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케치 미치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는데 그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압을 하면서 풍신수기리가 대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건 죽은 건데 일본사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도대체 아케치 미치히데가 왜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느냐,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죠. 김재규는 누굽니까? 박정희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엔 조금 천대하기 시작했대지만 총애하던 부하 중 한 명이에요. 그죠? 박정희의 왼팔, 오른팔은 이제 차지 처리가 한다 치더라도 왼팔 정도는 불리던, 그러니까 즉 국내동 안가에서 이제 술 마시는 자리에도 불려갈 정도로 친밀했던 김재규가 차지 처리를 쏴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되죠.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쏘았는가? 모르겠다. 뭐 미군이 뒤에서 뭐 이렇게 미국이 뒤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둥, 뭐 북한에 뭐가 있다는 둥, 사실은 차지철만 쏠라 그랬는데 박정희까지 쐈다는 둥, 아니다 처음부터 박정희가 목적이었다는 둥, 이 사람이 유신 정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점점 타락해가는 박정희 대통령을 볼 수가 없었다는 둥, 지금 최근에 이제 김재규 장군 하면서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쏜 총탄이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 왕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김재규는 쿠데타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권을 잡으려고 한 거라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쿠데타도 못 일으키고 여치여치 하다가 전두환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이제 일본 전국시대 거의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게 오다 노부나가와 아케치 미츠히데의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데 누구나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를 주인공으로 쓸 텐데 요시바료타로 소설가예요. 훌륭합니다.
아케치 미치히데를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아케치 미치히데의 시점으로 오다 노부나가를 읽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거다. 내가 볼 땐 얘가 이래갖고 이랬는데 제가 저래갖고 그 아케치 미치히데가 아이 저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한 거다 라고 소설을 씁니다. 아 재밌죠. 참고로 아케치 미치히데는 오다 노부나가의 처음부터 부하는 아니고 그 사이토 도산이라고 오다 노부나가의 부인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인이 되는 사이토 도산이란 미노의 살모사라고 불리는 사이토 도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토다 미노 지역을 이제 오다 노부나가 통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로 들어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기록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노의 다이묘 사이토 도산과 오다 노부나가 이야기를 그리기 위한 화자로서 아케치 미치히데를 골라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냥 그런갑다 싶은데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당시 무사들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걸 굉장히 잘 그려줬습니다. 이게 1973년에 NHK에서 대하 드라마로도 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현대의 전국시대 하면 오다 노부나가는 이런 성격이야. 뭐 사이토 도사는 이런 성격이야. 뭐 거기 나오는 여기서 그거 나옵니다. 그 사루 이거 나옵니다. 원숭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르는 거 여기서 나옵니다. 네, 여기서 나와요. 실제로 원숭이라고 안 불렀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이 소설에서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시대 사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 나오고 그 전 세대에 해당하는 다케다 신겐, 우에다 겐신, 뭐 사이토 도산, 뭐 이런 뭐 호조 우지야스 이런 애들이 다 나와요. 와 이런 이름을 아직 외우고 있네. 저도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거의 만든 이 작품만 공헌한 건 아니고 여러 작품이 있지만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역사 소설이 주로 큰 사건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인물 묘사가 부족했다면 이 작품이 인물 묘사가 셉니다.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요 이미지들이나 요 캐릭터상들이 SD 건담 전국전에도 반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멀리 갈 건 없고 아주 직관적인 걸 하나 하면 SD 건담에서 나온 1990년에 게임보이 있죠? 게임보이 흑백 화면에 그 게임보이 휴대용 게임기에서 SD 건담 전국전 나라 훔친 이야기라는 제목이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를 훔쳤다는 게 그거죠. 이게 사이토 도산도 원래 다이묘가 아닌데 이제 다이묘가 된 사람이고 오다 노부나가도 좀 주변에서 약한 지역에 이제 장자고 이제 삼촌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이제 다이묘가 된 사람이어서 나라를 훔쳤다 이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름인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정점 캐릭터가 나오는 오리지널 턴제 전략 게임으로 요거 있습니다. 예, 요거 게임보이 나라 훔친 이야기. 지금 여러분 플레이 해보시라고 절대 권해드리기 힘든 게임인데 아마 나중에 이 채널에서 한번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는 이름이 왔고요. 그만큼 이 나라 훔친 이야기라고 하면 그 제목만 봐도 전국시대구나 라는 이미지가 팍 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오죠. 나라 훔친 이야기 그러면 뭐지? 동화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쿠니토리 모노가타리라고 해서 이 시바료타로 소설의 제목을 차용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전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만든 아주 훌륭한 소설이지요. 그래서 7인의 사무라이가 직접적인 모티브였다면 이 나라 훔친 이야기는 간접적인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작품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안 넣을 수 없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올빼미의 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시바료타로입니다. 이야, 이 아저씨가 시바료타로예요. 정말 이 아저씨 대단합니다. 시바료타로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저씨가 정말 그놈의 시바료타로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이 사람 작품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의 또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연재를 언제 했느냐? 이 아저씨가 1958년부터 1959년에 연재했어요. 아까 앞에 작품이 잠깐 가볼게요. 아까 앞에 작품이 1963년부터 66년이니까 요거 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 훔친 이야기보다 전에 한 작품이 있긴 해요. 이 작품은 무슨 내용이냐? 닌자 얘기입니다. 닌자.
닌자, 닌자, 닌자 얘기입니다. 닌자 하면 우리 이미지 보죠. 두 건 쓰고 지붕 위를 샤샤샤샤샤 발려서 수리검, 슈리켄을 슉슉슉 날리고 헛! 이러면 펑 하고 날아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런 어떤 판타지 초능력자적인 이미지를 만든 작품이 요거예요. 이 작품입니다. 이가 닌자, 코우가 닌자라는 이미지를 굳힌 소설이 바로 요 올빼미의 성입니다. 내용은 이가라는 게 집단이에요. 이가, 코우가 여기서 가는 집가자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 코우 성씨의 집단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집단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닌자업을 하는 거죠. 닌자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이 다 스파이업을 하는 거야. 네, 스파이업을 해서 먹고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마을인 거죠. 그 마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를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히데요시를 암살하기 위해서 오사카 성의 천수각으로 슈슈슈슈슈슈 달려가는 거죠.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올빼미의 성대입니다. 왜 올빼미의 성이냐? 올빼미 밤에 다니죠? 예, 밤중에 돌아다니잖아요. 닌자가 대낮에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작품입니다. 일본의 닌자붐을 연 소설로 굉장히 평가합니다. 이 작품하고 코우가 임법첩이라고 또 다른 소설이 있어요. 그 두 소설을 되게 대표적으로 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올빼미의 성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그 전까지는 닌자 잘 몰랐어요. 일본 애들도 몰라요. 몰랐는데 이 작품 나오면서 닌자 일본의 어쌔신 막 이러면서 막 게다가 이 올빼미의 성에 그려진 닌자는 그냥 스파이가 아니라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스파이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 내 주인에 대해서 발설을 하지 않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완수한다 막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가 닌자를 방해하는 코우가 닌자도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가 이제 그 하토리 한조예요. 하토리 한조. 예, 하토리 한조가 결국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키웠던 닌자 군단의 우두머리가 그 이름이었다고 해요. 하토리 한조. 그리고 또 사무라이 쇼다운이나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하고 이 작품에는 이제 이시카와 고에몽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에 대도둑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임꺽정스러운 임꺽정과 홍길동을 좀 섞어놓은 캐릭터가 있어요. 이시카와 고에몽이라고 그런 캐릭터 등장했던 소설입니다. 인기 엄청 좋아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미 기존의 가부키나 연극 등으로 이미지화돼 있고 소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걸 시바 료타로가 다시 끄집어내서 잘 정리해내서 현대소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닌자붐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리가 좋아하는 나루토도 원류를 따지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SD 건담 전국전에서 캐릭터를 만들 때 무사 외에는 다 뭐다? 닌자입니다. 다 닌자. SD 전국전의 구성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 뭐 이렇게 해서 SD 전국전 군단 뭐 이렇게 뭐 부대표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텐데 무사 외에는 다 닌자예요. 다 닌자. 왜 닌자냐? 닌자는 무사인 거예요. 이미지가. 일반 병사는 볼, 자코 이렇게 땡이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거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어 있고 지금도 국내에서 영화는 찾을 수 있어요. 영화는 국내에도 개봉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올빼미의 성. 잘 만든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닌자구나 싶은 거 보고 싶으시면 한번 보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 건담 전국전에서는 건담 군단과 어둠 군단이 있는데 그 둘이 싸우는데 모두 닌자 부대를 거느리고 있고 이때 닌자들이 사용하는 기술들도 대부분 여기서 차용합니다. 말하자면 숨었는데 누가 공격해 펑 하고 사라지고 나면 거기 통나무 하나 딱 있어요. 그런 거. 혹은 뭐 이렇게 큰 연 같은 거 타고 사람이 하늘을 날아서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 대부분 이제 이 소설에서 묘사됐던 이제 닌자의 기술들입니다. 그런 게 이제 차용이 돼요. 물론 여기서 직접 차용했다기보다 이 닌자붐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클리셰화된, 이미지화된 것들을 갖다 쓴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건담 군단의 닌자는 여기 샤크시키, 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 군단의 닌자 중에 이제 쿠노이치 부대의 대장, 쿠노이치라는 건 여자 닌자죠. 여자 닌자 부대의 대장인 이제 큐베레이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원래 닌자는 이제 스파이예요. 그냥 첩자 정도여서 그냥 이렇게 이런 슈리켄 이런 거 던지는 거 아니고 그냥 수수하게 생기신 분들, 상인, 뭐 승려 이런 사람들이 연막을 가갖고 하는 거예요. 그 간첩이에요. 간첩인데 그냥 간첩인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연극을 통하고 이미지를 통하면서 저렇게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특수한 기술을 몸에 익힌 자인 것처럼 바뀌었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정보라는 게 그냥 그 동네 가서 이제 귀 열고 듣고 있다 보면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실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인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지금까지 본 세 가지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SD 건담 전국전에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하늘과 땅입니다. 일본어는 텐또 치또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하늘과 땅과가 되는데 저거는 번역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일본어는 뭐뭐와 그러니까 뭐뭐와 뭐라고 할 때 조사를 한 번 더 붙여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뭐 바다 이렇게 하면 텐또 치또 우미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붙이는 거라 저도 옛날에 그거 몰랐을 때는 하늘과 땅과로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그냥 한국어에 맞추면 하늘과 땅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 작품이에요. 하늘과 땅, 뭔가 좀 스케일이 느껴지죠. 하늘과 땅이 뭐 이렇게 뭘 하나보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건 시바리 우타로의 소설은 아니고요. 가이온지 초구로우라고 하는 또 다른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 요거는 1960년에서 62년 현재 그 시기가 다 비슷하죠. 50년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이때 이제 소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왔던 소설인데 주인공이 이제 에치고 지방의 다이묘 우에스기 겐신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우에스기 겐신이 주인공이고 이때 에치고라는 지역 위에 이제 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좀 슬픈 게 이 에치고 지역이 이제 후쿠시마예요. 후쿠시마 조금 위쪽이고 가이가 센다이 지방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치고가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사이타마에서 좀 위쪽까지의 지역이고 가이가 이제 센다이 중심 지역이라 이게 요새는 좀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지역이 됐는데 하여간 그 지역에 얘네가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같은 애들이 이제 떠오르기 전에 초창기에 아주 이 전국시대 이강 정말 강한 용과 호랑이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예. 가이의 용, 에치고의 호랑이인가? 가이의 호랑이, 에치고의 용이다. 예, 에치고의 용이라고 불렸던 우에스기 겐신과 가이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다케다 신겐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강한 애가 둘이 나오니까 이 둘이 이제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이 둘을 라이벌로 그리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이 소설은 우에스기 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케다 신겐과의 싸움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드라마와 영화로 여러 번 제작이 됐어요. 여러 번 제작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1990년에 SD 건담 전국전에서 1989년 그 1년 전이죠. 1년 전에 개봉했던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소설을 베이스로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이란 영화가 1989년에 나왔는데 그 영화와 콜라보를 해요. 반다이가 콜라보를 해요. SD 건담 전국전과 콜라보를 해요. 이게 1990년부터 이제 SD 건담 인기가 85년, 88년 나와가지고 90년 때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콜라보 제품으로 비비전사 55번 신겐 건담과 비비전사 56번 겐신 건담이 발매가 됩니다. 심지어 대놓고 하늘과 땅이라고 마크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다테모노라는 게 이제 투구 앞쪽에 있는 뿔 같은 걸 다테모노라고 그러는데 요 장식들이 이제 신겐의 모습, 겐신의 모습, 영화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고 나중에 이 둘은 천지성의 장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요게 이제 스토리적으로는 언제가 되냐면
이제 풍림화산편하고 평림화산편 중간쯤 되는 때 나오는데 이제 평화로운 시기에 이제 그 천지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사 더블 제타 건담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기계를 잘 다룬다 이런 설정이 있어서 걔가 이제 건담성을 개조해서 이제 이동형 요새 천지성을 만드는데 그 천지성을 만든 축하 기념으로 연회가 벌어진다. 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무사 건담하고 무사 제타 건담이 말하자면 이제 건물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모의 시합을 해본 거죠. 흥을 돋구기 위해서 모의 시합을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쾅쾅 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전국 시대의 그 용자 중에 하나인 신겐과 겐신 건담이 신겐은 무사 건담에게 겐신은 무사 제타 건담에게 빙의가 돼요. 잠시. 그래가지고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나서 그 빙의가 풀립니다. 근데 그 싸움이 너무 절절하고 멋있었기 때문에 그때 봤던 이 투구 장식을 그대로 이건 천지성을 축복하는 일인가 보다 해서 천지성의 장식으로 활용한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보시죠. 요게 이제 SE 건담 전국전에서 나왔던 신겐 건담과 겐신 건담입니다. 대놓고 SE 건담 전국전 하늘과 땅이라고 써있죠? 네. 여기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신겐 건담, 겐신 건담. 아까 말씀드리면 얘가 주인공인 거예요. 얘가 주인공이고 얘랑 싸우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주석을 좀 지우고 볼게요. 주석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다테모노라고 하는 것이 요거랑 요겁니다. 요 머리에 뿔 장식, 요 투구 장식을 말하는 건데 요게 영화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똑같죠? 정식 스토리예요. 똑같아요. 콜라보인데 정식 스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 이거 널려드는 이 모습하고 이게 여기서 칼 들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부채든 것도 있어요. 이게 유명해요. 나중에 우에스기 겐신이 다케다 신겐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칼을 탁 내리치는데 그때 이 신겐이 그거를 부채로 딱 막는 유명한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를 들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 옷 보세요. 옷 색깔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콜라보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게 천지성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그림을 이것도 지워야겠네. 주석을 지우면 이게 화면으로 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넘어갔다. 잠깐만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말고 여기 있다. 펜을 눌러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이십니까? 요게 겐신의 머리 투구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요게 신겐의 머리 투구 장식입니다. 천지성의 아래 위에 붙어 있어요. 모르셨죠? 요거 모르시는 분들 꽤 되세요. 그냥 콜라보 상품이었나 보다 이러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정식 스토리에 분명히 편입되어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정식 스토리예요. 그래서 천지성에 저렇게 들어가 있고 실제 제품에도 저렇게 포함돼서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다르죠. 훨씬 크게 만들어져 있죠. 사람이 쓴 사이즈에서 이제 건물에 붙인 거니까 실제 원조 천지성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는 훨씬 크긴 하지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이죠.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면서 SE 건담 전국전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SE 건담 전국전, 시대극에서 SE 건담 전국전이 어떻게 이미지를 차용해 오고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구나.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SE 전국전이라는 세계관까지 가는구나 라는 건 대충 감이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건 나중에 기회를 이제 캐릭터 소개나 이런 거 하면서 보기로 하고 큼직큼직하게 SE 전국전에서 차용한 이미지들 그리고 역사에서 차용한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오늘 요거까지 하고 내용 마치려고 하는데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 전국전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역사서도 차용을 하고요.
사극, 시대극 같은 시대극에서도 차용을 많이 해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의 구성, 무장, 무기들이죠. 무장이나 갑옷,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해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국전의 조직 구성 개념입니다. 자, 아까까지 우리 봤던 게 있죠. 덴노가 있고, 쇼군이 있고, 다이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SD 건담 전국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시만요. 마우스 찾았다. 자, 제일 상위에는 대장군이 있습니다. 대장군, 다이쇼군. 요거 원래 쇼군의 벼슬 이름이죠. 벼슬 이름. 예. 이게 SD 건담 전국전 특징인데 덴노는 없어요. 근데 대장군이 사실상 덴노의 역할을 합니다. 덴노급인데 실제 그러니까 왜냐면 대장군은 실무를 안 해요. 실무를 안 하고 상징적인 존재이고 설명들을 보면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힘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뭐 단순히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애들 작품이니까 위로 갈수록 강해야겠죠. 가장 강한 건 대장군입니다. 대장군이 가장 강한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건 하지 않아요. 물론 신 SD 건담 전국전에 가면 대장군이 하긴 합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초창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쇼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쇼건담이죠. 쇼건담. 1대 쇼건담이 지난번 제가 그 포르테로 보여드렸던 쇼건담이고 나중에 무사 제타 건담이 2대 쇼군 건담이 됩니다. 쇼건담이라고 있죠. 장건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쇼군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무사 7인중이 있고 그러니까 7명의 무사들이 있고 그 밑에 또 닌자 군단들이 있고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시대니까 모두가 통합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담 군단은 말하자면 대장군과 수도 주변을 통치하고 있는 집단들이고 그 외에 지방이 있어요. 근데 건담군 그 전국전에서 보면 다른 지방은 다 대장군한테 이제 복속하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다이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쿠토입니다. 어둠 군단을 이끌고 있는 자쿠토가 원래는 지온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다이묘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장군하고도 친합니다. 근데 그 암황제의 이제 그 저주에 걸려가지고 이제 세뇌가 돼서 이제 어둠 군단을 이끌게 되는데 그래서 지온군의 수장인 다이묘인 자쿠토가 가신인 자쿠 삼형제가 있고 다음에 어둠 군단을 이끌게 되면서 합류한 여러 닌자 군단, 거인 군단, 화인 군단, 쿠노이치 군단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헷갈려요. 덴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장군 있고 쇼군 있고 대장군, 장군, 무사, 대장군, 다이묘, 무사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쇼건담하고 자쿠토는 동급입니다. 네, 여기서는 동급이에요. 물론 쇼군이 대장군 직속 쇼군, 그러니까 대장군 직속 다이묘 같은 식의 느낌이어서 좀 더 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구조죠. SD 전국전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이제 관계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전국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은 건담 군단이라고 하는 막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천왕가가 없으니까 사실상 조정에 가깝긴 한데 막부라고 하죠. 조정 혹은 막부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다이묘들이 그냥 이렇게 복속돼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온군의 다이묘인 자쿠토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엔 어둠 군단이라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SD 건담 전국전이 됩니다. 참고로 왜 대장군, 쇼군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냐면 이 당시 사실 모티브로 했던 게 잘 보면 전국시대 사극이라기보다는 좀 에도시대 배경의 사극을 가져왔구나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에도시대 사극의 특징이 덴노가 등장을 안 하고 이미 그 장군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문이 안창을 했기 때문에 뭐 몇 대 장군 이런 사람이 딱 있고 그 밑에 이제 쇼군 역할하는 석정 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니까 물론 뒤에 덴노가 있지만 걔는 알바 아니고 왕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무총리 같은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사극의 대부분 구조가 그래요. 국무총리 같은 캐릭터가 나오고 그 밑에 이 도쿠가와가에 충성하는 무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도쿠가와가에 반발하는 어떤 다이묘들이 몰래 음모를 꾸민다. 이런 식의 사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티브는 거기서 온 게 아닌가. 특히 첫 번째 보면 그 나중에 이제 2대 대장군이라고 이름이 붙는 첫 건담 대장군 같은 경우에는 젊은 걸로 그려지거든요. 와카라고 부릅니다. 와카라는 거 우리말로 바꾸면 도련님 정도가 되는데, 말하자면 왕을 이어받았지만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섭정이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섭정이 실질적으로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쇼건담의 역할인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충직해. 그래서 와카 이러면서 딱 하고, 요런 이미지가 일본 그 에도 시대 배경으로 한 사극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에도 시대 이미지로 건담 군단을 설정해 놓고 실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에도 시대 때는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고 좀 옮겨서, 그러면서도 여러 나라가 있으면 또 정신이 없으니까 어둠 군단이라는 세력을 하나 만들어서 1대1의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나중에 일단 스토리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얘가 왜 안 넘어가니? 그리고 예, 방금 설명한 얘기가 이거죠. 덴노에 가까워 보이죠. 그러니까 쇼군이면서 덴노이. 그러니까 대장군은 쇼군 플러스 덴노. 쇼건담은 이제 쇼군 플러스 섭정. 요 정도의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를 반반씩 가져가서 좀 실제 역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실무는 쇼군이 담당하죠. 그래서 쇼군보다는 섭정이나 총리 정도의 역할이 이제 쇼건담이지 않나 싶어요. 이건 나중에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쇼건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미지적으로 대장군의 오른팔이라는 식으로 연출이 많이 됩니다. 그 신 SD 건담 전국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군 다음으로 센 사람 정도 이미지가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우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둠 군단을 이끄는 자쿠토는 아까 설명했죠. 지원국을 다스리는 다이묘 있고, 자쿠 삼형제는 가신입니다. 가신이에요. 가신으로 있고, 그다음 닌자 군단들이 있고, 암황제를 물리친 뒤에 평화로운 세계가 오는데 그때 자쿠토는 여전히 지원국의 다이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중앙 정부에 복속된 다이묘로 남는 거죠. 지방 영주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아마 스토리 보시게 되면 다시 알겠지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아까 얘기했죠.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말로만 떠들었네요. 어린 도련님, 이거는 아마 에도시대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 나오는 이미지인 것 같고, 그래서 철없는 쇼군과 그를 지키는 충신들이란 이미지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중에 가면 이 쇼군이 훌륭히 성장해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도련님이 어려서 막 바보짓을 해. 그러니까 주변에 충신들이 있어서 우리 도련님도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왕이 어리니까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은 애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거 봐라 저거 지난번 지 아버지는 좀 센데 쟤는 별거 아닌데 이러고 이제 슬금슬금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충신들이 막 이렇게 모험담을 하고 뭘 하면서 그런 문제들과 음모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나중에 이 충신들이 이제 그 중에 제일 나쁜 대빵한테 이제 대장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함정에 빠지고 막 그럴 때 갑자기 장군 출동이요 이러면서 드닥 하면서 이제 그 철없다고만 생각했던 쇼군이 멋진 장군가의 문장을 휘날리며, 장군가의 문장이라는 건 도쿠가 이에야스 문장이 있어요. 휘날리며 큰 차를 허리에 차고 말을 타고 멋있게 딱딱 하면서 함정에서 탁 구해주고 네가 네 잘못을 알렸다 뭐 이러면서 탁 해결하고 모두 해피엔딩이 되는 이런 작품들이 여러 편 있었어요. 한 편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특정한 작품을 안 적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많이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미지 컨셉의 코미디나 꽁트도 많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EX로 나왔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쇼군 건담 있어요. 쇼군 도노사마 건담. 그러니까 도노사마 건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는 얼마 전에 안타깝게 코로나로 사망하셨던 일본의 원로 코미디언 시무라 켄상이 했던 바카도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바보 영주 바카도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꽁트 캐릭터인데요. 그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고요. 다양하게 캐릭터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분
그래서 그 지난달에 그 시무라 켄상이 이제 코로나로 사망하셨을 때 일본 트위터에서는 이 도노사마 건담도 여러 개 리트윗되고 트위팅되고 뭐 이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 돌아가신 훌륭한 분인데 어쨌든 좀 그때 일본에서 이제 코로나가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튼 그때 한창 막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 돌아가셔서 그때 한번 제가 사실은 그때 이게 너무 슬퍼서 도노사마 건담 스페셜 판을 제작을 해서 올릴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도노사마 건담 그 치비전사 EX 키트가 지금 제 수중에 없어서 이게 좀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못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무라 켄상의 내용과 함께 아마 이제 소개시켜 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닌자 부대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죠. 보통 이제 일본에서 닌자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가 닌자 대 코가 닌자라는 도식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뭐 철천지 원수 같은 거죠. 서로가 닌자계의 1위, 2위를 다투는 조직들이라 서로 이제 누구는 도쿠가와가에 소속돼 있고 누구는 도요토미가에 소속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철천지 원수고 싸우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를 반영하듯이 여러 닌자 집단이 나오긴 합니다.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이제 여러 닌자 집단이 나오는데 닌자 집단들 사이의 알력 다툼 같은 것도 SD 정전 내부에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무장도 다양한 이미지를 역시 당연히 전국시대에서 따오고 있죠. SD 정전의 무사와 닌자들은 당연히 이 생고쿠 시대의 병장기의 모습을 차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중후반기 모습들이고요. 역사적 사실보다는 당연히 시대극, 사극에서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되게 잘 반영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요. 섀도우 닌전도 이가 대 코가예요. 맞아요. 그 이름이에요. 이가 닌자, 코가 닌자 그러면 아주 일본의 닌자 이야기의 아주 원조입니다. 섀도우 닌전에 나오는 코가 닌자, 이가 닌자가 같은 겁니다. 컨셉은. 뭐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면 투구의 다테모노라고 있어요. 다테모노 아까 말했던 요 뿔. 요게 이제 기동전사 건담 원래 리얼판 그 건담의 모티브가 된다. 기동전사 건담이 이제 사무라이 갑옷에서 기본적으로 모티브를 가져온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다테모노가 이제 안테나 뿔의 형상으로 남은 건데 이게 SD 건담 정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건담에도 뿔이 있고 정전에는 뿔이 달린 게 당연하니까 요게 자연스럽게 녹아가서 다양한 이제 투구 무장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SD 건담 정전에 나오는 무사들의 이 다테모노 장식은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국시대가 그랬습니다.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거고 걔 중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누가 누군지 전쟁 중에 모르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표식으로서 기능했던 모양인데요. 이게 나중엔 너무 장식성이 커져서 막 그냥 한 요 정도 꾸미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만한 것도 막 달리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면 구글에 뭐 일본 투구 혹은 뭐 일본 다테모노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병사들은 실제 전쟁식이니까 뭐 칼이면 칼, 창이면 창 이렇게 가지 않아요. 당연히 칼 차고 하나 더 차고 3개 차고 조총도 하나 메고 창도 하나 들고 이러고 나갑니다. 물론 이제 조총병 정도는 조총이 비쌌기 때문에 이게 구분되는 건데 어쨌든 활도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SD 건담 정전 같은 경우에도 그걸 잘 반영하듯이 굉장히 무기 바리에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단순히 칼만 들어있지 않고 다양한 무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비비전사의 계보를 이어서 뭔가 총알을 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뭐 기동전사 건담도 뭐 다양한 무기를 쓰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무사 건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칼 들어있죠. 나기나타 들어있죠. 타네가시마 총이라고 이제 가자마시마 줄하고 총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무장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수구의 사랑 애자 박힌 사람이 이제 나가마상가 뭐 나가엔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이제 무신강림 편의 이제 그 투구 모양은 실제 그 장수의 투구 모양을 가져온 거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막 이렇게 살 뻗친 거 그거 끼고 있죠. 그거 실제 그러니까 여러 한 사람이고 하나만 쓴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게 나가야 나오면 어쨌든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제 넣었던 거죠. 다만 이제 그 SD 건담 전국전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칼이 일본돈지 타치인지 대테돈지 뭐 태돈지 대테돈지 뭐 짧은 칼인지 긴 칼인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정말 일본도 분류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일본은 칼에 이름이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뭐 전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무사들이 상류층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 베는 칼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장식품 정말 고급 장식품으로서의 칼이 되죠. 서양도 왜 이렇게 귀족들이 썼던 리볼버 같은 경우에는 막 보석 박혀 있고 그래서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장인이 만든 뭐 무슨 칼, 뭐 명도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붙어 있는데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에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뭐 도검나무, 도켄나무 같은 작품은 그 칼들이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 시리즈 애니메이션 게임 뭐 웹게임인데 원래 시리즈 나네가 하고 있어 좀 압니다. 그 시리즈인데 거기 보면 거기가 지금 캐릭터가 한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아직도 많대요. 유명한 칼이 아직도 많대요. 덕분에 아내와 같이 몇 군데 박물관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칼을 몇 개 봤습니다. 보면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라는 물건 자체는 예술품으로서 이쁘긴 해요. 반짝반짝하고 파문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모티브도 가져왔기 때문에 에세 건담 전국전 캐릭터들 갖고 있는 무기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못 외워요. 저도 그래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칼들은 몇 개 외우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못 외우겠어요. 왜냐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그냥 칼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다 따로 있더라. 이런 겁니다. 참고로 요거 한번 이미지로 보시죠. 왼쪽이 이제 무사건담이고 요게 이제 다테모노 되겠습니다. 다테모노인데 이렇게 뿔이 있고요. 투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투구 옆에 요 부분은 이게 그 화살이래요. 화살이 날라오면 이렇게 비껴나가게 하는 화살이 투구에 말되게 비껴나가게 하는 뭐 그런 장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얼굴을 가리는 형태였다가 점점점 벌어서 후기로 가면 아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랬던 장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화살을 제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어깨 부분에 이게 이제 덩치가 아주 크게 판형인 것도 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화살 막는 어깨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게 방패 같은 걸 하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도는 두 손으로 쓰는 무기입니다. 이게 SD 건담 전국전에서는 다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이미지가 한 손 같은데 일본도 무거워요. 길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칼 중에선 길이가 굉장히 긴 칼입니다. 그래서 일본도는 두 손으로 씁니다. 검도 배워보신 분들은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아서 머리 이렇게 치실 텐데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물론 급하면 쓰겠지만 원칙은 그래요. 그러니까 방패를 못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갑옷은 갑옷 자체에 약간 방패 같은 형태가 붙은 형태가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가슴 갑옷이 있고요. 이거 사실 갑옷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검도장에서 입는 검도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치마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고관절부 같은 거를 방어하는 방어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갑옷 같은 게 있는데 SD 건담은 다리가 짧으니까 요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지가 똑같죠, 거의.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건 없고 비슷한 걸 이제 가져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그렇게 이미지를 잘 차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무사건담이 사용하는 조총의 이름이 있습니다. 총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네가시마주라고 이거 다네가시마 총인데 이것이 일본에서 조총의 정식 명칭입니다. 실제로 다네가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일본 큐슈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일본 최초로 이 조총을 양산해냈기 때문에 다네가시마 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사건담이 들고 있는 총도 그대로 다네가시마 주입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그래? 그럼 뭔가 의미가 있는 거 다네가시마라는 지역이 뭐 일본 SD 전국전에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고 우리가 조총이라고 부르듯이 일본에서는 보통 조총을 다네가시마 주라고 부른다. 다네가시마 총이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네가시마 총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토전사에 나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오늘 여기선 거기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조총이죠. 이게 실제로 다네가시마 주인데 요 무사건담이 들고 있는 총 보시면 이런 조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SD 건담 포스에서 아크의 나라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쇼군이 갖고 있는 필살기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종 병기라고 나오는 큰 대포 같은 게 있는데 그 총의 이름이 다네가시마 주입니다. 네, 거기서도 이 이름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가루들이 나와요. 아시가루들은 보통 이제 진가사라고 불리는 이렇게 삿갓 형태의 투구입니다. 그 철판이에요. 그런 철판이나 창, 그 다음에 등에 꼽은 깃발 같은 모습으로 보통 사극에 표현이 되는데 그 모습도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철갑으로 둘러서 만든 삿갓인데 요게 이제 아시가루 볼이죠. 아시가루 볼도 똑같이 진가사를 쓰고 있고 지금 무기는 안 들고 있지만 여기 이제 칼 같은 거 이렇게 들고도 있고 뒤에 이렇게 깃발도 꼭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방군 마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꽤 이미지적으로 잘 재현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아시가루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 보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아닌 보병들을 이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군 쪽으로 좀 이미지를 바꿔와서 대장군의 무장 중에는 군배라는 게 있어요. 군바이라고 있습니다. 군배라는 건데 이 군배는 군사 통솔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권을 상징하는 장비입니다. 한국에서는 도끼였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도 도끼였고 조선시대 때도 도끼라서 부월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거 드라마 정도전 초반부에 잘 그려집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때 보면은 어린 우왕 앞에서 최영 장군이 제주도에서 부월을 들고 귀환해서 군사권을 반납하면서 그 도끼, 황금색 도끼를 돌려줍니다. 도끼 요만해요. 요만한 작은 도끼인데 그걸로 실제로 사람을 때리고 뭐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무기가 아니라 그 도끼를 가진 자가 군 통솔권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저 군배라는 부채도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왜 신겐이 들고 있었냐라고 하면 다케다 신겐이 이제 전략가로 유명합니다. 이 소설 등의 이미지 때문에 아까 그 하늘과 땅 뭐 이런 데서 전략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칼도 잘 썼지만 전략가로서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자주 그려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 나가서 막 싸우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진영에 앉아서 부채를 딱 들고 저기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여러분 이미지를 하면 뭐 제갈공명이 부채 들고 있는 거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제갈공명의 부채는 군사지휘권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분 개인 소장품이시고 여기서 군배는 진짜 지휘권을 나타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는 대장군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이쇼군이 군배를 들고 있거든요. 대장군 장비엔 꼭 저 부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는 대장군이 총지휘관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신세 대장군이건 뭐건 대장군이 되면 부채를 들고 있어요. 내가 총지휘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채를 딱 들고 있으면 제가 짱이야. 제가 제일 우두머리인가 보다 이미지가 탁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 나름 잘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2주에 걸쳐서 SD 건담 전국전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모티브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소개할 건 많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아시고 나면 그 뒤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소개할 필요가 생기면 그 부분만 추가해서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도 아마 정전을 이해하는데 이미 정전 제품들 몇 개 사보셨던 분들 지금 현호님도 그렇고 친국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 듣다 그게 그거야? 뭐 이런 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물론 다음 이 시간은 제가 확정드릴 수 없어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다음 방송에 강의가 될지 제가 준비 못해서 당겨낼지 모르니까 다음 강의 시간 즉 11화부터는 드디어 SD 건담 전국전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SD 건담 전국전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의 욕심에 의해서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부분 얘기 쫙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